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제9부 별들의 행진. 장재성은 11일 오후 늦지막이 오케이를 빵집으로 불렀다. 그가 생각하기에 오케일은 신념도 확고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후배였다. 장재성은 오케일에게 은밀하게 경문을 전해주며 인쇄를 하도록 부탁했다. 빵집에는 광주 여고보 소녀회 대표격인 장매성이 나와 있었다. 오케일이 등사하기 걱정을 하자 장매성이 나서며 당장 흥화관에서 등사판을 빌려오겠다고 했다. 장매성은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고는 혼자 밖으로 나가더니 20분도 지나지 않아서 혼자 등사판을 들고 왔다. 장매성과 오케일은 경문을 어디서 등사할 것인지 고심하다가 전날 독서회 대표들이 모였던 박기석의 집을 떠올렸다. 장매성도 한사코 같이 가자고 했으나 말렸다. 오케일은 장매성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등사판을 박기석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그리고 이형우, 김흥남, 강민섭, 박기석과 함께 밤을 새우면서 경문 2000장을 등사하였다. 그들은 장재성으로부터 전해받은 4가지의 경문을 근간으로 세분화하여 더 많은 경문을 준비했다. 12일 아침 광주 고보로 통하는 길에는 등교하는 학생들로 붐볐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등교하는 학생이 평소에 비해 10분의 1도 안 되었었는데 이날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에 나왔다. 마침내 오전 9시 조회가 시작되었다. 이날의 조회는 10분 만에 끝났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했기에 서둘러 조회를 빨리 끝낸 것이다. 학생들이 모두 교실로 들어가자 5학년 을조 김향남이 갑자기 교단으로 뛰어 올라갔다. 김향남은 성적도 상위권이었고 잘생긴 데다가 체격이 크고 성격이 웅숭 깊어 학우들과의 교제가 두터웠다. 평소에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는 김향남이 교단에 올라서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쏠렸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6자리나 비어 있습니다. 지금 교실에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할 그부들은 싸늘한 철창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난 3일 우리들과 함께 거리에서 식민지 노예교육 제도를 철폐하라고 외치며 시위를 했던 친구들이 아닙니까? 분명 함께 시위를 했는데 왜 그들만 철창 속에 갇혀 있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철창 속에 둔 채 이 자리에서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부가 되겠습니까? 훗날 어떻게 그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 친구들을 석방시키라고 외치며 시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김향남은 말을 중단하고 그부들을 둘러보았다. 향남이 말이 100번 맞습니다. 친구들이 지금 철창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만 공부할 수 없습니다. 거리로 뛰쳐나갑시다. 벌써 이대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부들이 호응하며 박수를 쳤다. 자, 그렇다면 지금 거리로 나갑시다. 김향남이 말하고 교실을 나가자 그부들도 우르르 한꺼번에 뒤따라 몰려 나왔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김한진, 최상을, 김삼석, 김동섭, 송만수, 김흥남도 각각 자기 반에서 학생들에게 경문을 나눠주며 호소하자 모두 교실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교실을 뛰쳐나온 학생들은 학교 창고와 체육실로 달려가 농기구며 야구 방망이 등을 들고 교문 밖으로 몰려나갔다. 이때 김흥남은 교정에서, 김동섭과 송만수는 교문 앞 도로에서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경문을 나눠 주었다. 교문을 나선 광주고보 학생들은 얼추 300여 명이 되었다. 그들은 질서 있게 대오를 지어 행진가를 부르며 중심가를 지나 수기옥정 우편국 앞까지 행진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교우들이 갇혀있는 형무소였다. 형무소에 가서 갇혀있는 그부들을 구출하기 위해서였다. 학교에서 우편국 앞까지 오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며 격려해 주었다. 광주고보생들은 농업학교 학생들이 뒤따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편국 앞에서 잠시 기다렸다. 행진을 멈춘 그들은 계속 구속된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한편 농업학교에서도 9시 15분쯤 조회가 끝나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자 김현수, 김양수, 최달봉, 김남철, 최정기 등 10여 명이 각 교실을 돌며 경문을 나눠주고 철창에서 신음하는 교우를 구하러 가자 하면서 학생들을 선동했다. 학생들 150여 명이 이에 호응하여 교실을 박차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농업학교 학생들은 광주고보 앞 큰 길에 뒤늦게 출동한 무장 경찰과 충돌했다.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60여 명의 학생들이 잡혀가고 나머지 90여 명만 광주역 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광주역을 지나 경문을 뿌리면서 계속 행진하여 사범학교 앞에 이르렀다. 우편국 앞에서 행진을 멈추고 광주고보생들은 농업학교 시위대가 사범학교 앞까지 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곧장 형무소로 향했다. 형무소로 행진하는 길에 광주여고보에 이르러 시위에 합류하자고 소리쳐댔다. 김삼석은 여고보 앞 도로에, 강민섭은 여고보 숙직실 앞에 경문을 뿌렸다. 교실에 있던 여고보 학생들은 시위대가 교문 앞에 와 있음을 알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시위대가 왔다. 우리도 합세하자. 장매성 등 소녀회 회원들이 외치며 먼저 교문으로 달려갔으나 이미 경찰과 교직원들이 문을 굳게 잠그고 그들 앞을 막아섰다. 교문을 열고 나가려는 여학생들과 교직원들 사이에 한동안 실랑이가 계속되었다. 끝내
교문을 열지 못한 그들은 모두 교정에 모였다. 전교생이 교정에 모여 수업을 거부한 채 연좌 시위를 벌였다. 광주여고부 학생들이 지원을 얻지 못한 광주고부 시위대는 농업학교 학생들이 사범학교 쪽으로 행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범학교 앞에는 조길룡의 지휘로 농업학교 학생들 90여 명이 사범학교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광주고부 시위대가 오는 것을 보고 환성을 지르며 맞았다. 시위대 30여 명이 사범학교 학생들을 끌어내기 위해 학교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교문 안에서 사범학교 전체 교직원들의 완강한 저지로 되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때 사범학교 3학년 학생들은 부속 보통학교에서 교생 실습 중이었다. 둘째 시간이 끝나자 시위대가 학교 앞에 몰려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30여 명의 교생들이 학교로 달려가는 등 동요를 보였다. 그러자 부속 보통학교 교직원들이 나와서 교문을 잠그고 교생들이 뛰쳐나가는 것을 제지시켰다. 이 때문에 사범학교 교장은 교생 실습을 중단했다. 광주 고보와 농업학교 학생 400여 명은 사범학교 앞에서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외쳐댔으나 끝내 학생들은 교문 밖으로 나오지를 못했다.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형무소로 갑시다. 옳소. 형무소에 가서 그부들을 구합시다. 시위대 여기저기서 소리쳤다. 시위대는 형무소로 향했다. 비록 광주 여고부와 사범학교 학생들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그들의 사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목청껏 행진곡을 부르고 경문을 뿌리면서 목적지로 향했다. 그러나 형무소 앞에는 이미 대규모의 경찰 병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위대가 형무소 앞에 도착하자 무장경찰이 순식간에 에워싸고 간격을 좁혀왔다. 가까운 거리에서 총검을 들고 시위대를 압박해오는 바람에 미처 대적할 여유조차 없었다. 만약 여기서 경찰과 맞싸웠다가는 엄청난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광주고보 옥회일과 농업학교 조길룡이 앞으로 나섰다. 손에 들고 있는 농기구를 버릴 터니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옥회일이 경찰을 향해 소리쳤다. 좋다. 약속을 지킬 테니 멍둥이부터 버려라. 광주경찰부 고등계 주임 나베지마였다. 시위대는 나베지마의 말을 믿고 저마다 들고 있던 농기구며 몽둥이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러자 나베지마는 학생들 몇 명을 시켜 그것들을 경찰 진영 쪽으로 옮겨오도록 했다. 학생들이 버린 농기구 등을 모두 옮겨놓자 갑자기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학생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개머리판으로 학생들을 후려치고 발길질을 해대며 한 명씩 붙잡아 대기해 놓은 트럭에 싣기 시작했다. 돌변한 경찰의 태도에 대해 따질 여유조차 없었다.
일부 학생들이 붙들려 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저항하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다. 형무소 앞은 일시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울분을 토하는 고함 소리와 비명이 터졌다. 여기서 190명의 학생들이 경찰에 끌려갔다. 장백년도 돌멩이를 던지려다가 붙잡히고 말았다. 시위대 반수가 잡혀가고 반수는 뿔뿔이 흩어졌다. 형무소 앞에서 도망친 200명 남짓한 시위대는 다시 광주여고부 앞으로 되돌아왔다. 광주여고부 운동장에는 그때까지도 전교생이 모여 강강수월래를 합창하고 있었다. 굳게 잠긴 교문 안에서는 교직원들이 겹겹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시위대는 다시 우편국 앞으로 돌아왔다. 그때는 정오가 가까웠다. 교실에서 뛰쳐나온 후 3시간 가까이 시내 중심가를 행진한 셈이다. 모두들 지친 몸으로 우편국 앞 길바닥에 앉아 있는데 주변 상인들이 물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위로했다. 수기옥정의 한 조선인 식당에서는 종업원들이 장사도 포기한 채 주먹밥을 한 소쿠리 만들어 가지고 나와 나눠주기도 했다. 시위대 중에서 몇 명은 주먹밥을 먹으면서 눈시울을 적셨다. 광주여고부와 사범학교 학생들만 동참했더라도 실패하지는 않았을 텐데. 나베지마 개자식 약스불럭이다니. 오케일과 조길룡은 나베지마 주임한테 당한 것 때문에 분을 사귀지 못해 거푸 물만 마셔대며 시근덕거렸다. 특히 오케일은 많은 학생들이 붙잡혀가게 된 것이 마치 자기 잘못 때문이기라도 한 듯 자책감으로 괴로워했다. 200여 명의 시위대는 우편국 앞에서 장시간 연좌하다가 무장경찰이 그들을 잡으러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그러나 시위대가 학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미리 학교 앞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무장경찰대로부터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시위대를 에워싼 경찰들은 형무소 앞에서처럼 무차별 학생들을 검거하여 트럭에 실었다. 기진맥진에 있던 시위대는 저항조차 할 수 없었다. 많은 학생들이 경찰에 붙들려 트럭에 실려갔으며 그곳에서 간신히 도망친 소수의 학생들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장백석은 우편국 앞에서 연좌를 할 때 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았다. 상급생들한테 물어보았더니 붙잡혀 갔다고 했다. 학교 앞에서 가까스로 도망쳐 혼자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는 울컥 울음이 솟구쳤다. 차라리 자신도 형과 함께 붙잡혀 갔더라면 이렇듯 마음이 아프지 않을 것 같았다. 2차 시위가 있은 뒤 광주 상황은 더욱 긴장으로 치달았다. 모든 조선인 중등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고 무차별 검거 선풍이 불어닥쳤다. 경찰은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검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인들까지 검거 대상이 되었다. 전라남도 각 군의 사회청년단체 간부 160여 명이 광주의 시위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검거되었다. 300명에 가까운 학생들과 사회단체 간부 160여 명을 붙잡아 한꺼번에 감금할 수가 없자 도청 앞에 있는 경찰 무도 훈련장 무덕전에 집단 수용했다. 2차 시위에서 학생들은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을 했을 뿐이다. 그들은 손에 농기구며 장작개비를 들고 있었으나 단 한 명도 경찰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날 경찰의 행동은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검거에 전력했다. 시위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고 일반 시민들의 가담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 강경책을 쓴 것이다. 11월 12일에 2차 시위 투쟁에 대해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3일에 대충돌 사건이 생기자 각 학교 당국에서는 6일간 휴학을 선언하며 학생들을 충돌될 기회가 없었으나 11일이 개학일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에는 학생 전부가 등교하였으나 고보에는 등교생이 40여 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그 이튿날인 12일에는 의외로 학생 전부가 등교를 하므로 고보 당국에서는 의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침 조회식을 하려고 운동장에 총 집합할 때 돌연히 400여 고보생이 학교 창고 속에 있는 괭이와 장작 등을 하나씩 갖고 역시 오열로 열을 지어 가지고 용감히 싸우라 학생 대중아 라는 경문 등 세 종류의 경문을 살포하며 시중으로 나오자 형세가 험악하여 아무 효과가 없었고 혁명가를 고창하며 행렬을 하고 시위를 마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자 준비했던 경찰대가 포위하고 조선학생 280여 명을 일시에 검거하여 무덕전에 수용하였는데 동행렬의 농업학교 학생과 사범학교 학생도 일시에 가담하였고 여자 고보생들도 일시에 나가다가 경찰과 학교 당국에게 감금을 당하여 방성 통곡을 하며 혁명가와 강강수월래를 병창하였다. 2차 시위 투쟁이 일어난 이틀 후인 11월 14일 장석천, 강석원, 장재성, 최규창 등이 금성관으로 양만석을 찾아왔다. 그들은 2차 시위 투쟁 이후 검거 선풍이 불어닥쳐 흥학관도 안전한 장소가 아니어서 금성관에서 모이게 된 것이라고 했다. 네 사람은 양만석의 방에 심각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좁은 방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고였다. 양만석은 세 사람 모두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게 다소 서먹하다는 것을 눈치챘다. 2차 시투쟁 이후에 많은 학생들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투쟁이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전국 확산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투쟁 지도본부에서는 앞으로 산발적으로나마 계속적으로 시위투쟁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청년 선배님들께서는 광주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생투쟁본부 지휘를 맡고 있는 장재성이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강석원 동지와 같이 상경을 할 생각이네. 서울에 가서 신간회 허헌 집행위원장과 전번에 광주에 왔던 조선청년동맹 부건 동지를 만나서 그 문제를 협의할 생각이네. 신간회는 물론 조선청년동맹에서 광주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적극 협조해 주리라고 믿네. 장석천의 말에 강석원은 거듭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당분간 비밀회의는 금성관에서 했으면 합니다만 이제 흥학관이나 조합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양 선생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시 후 강석원이 양만석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왜요? 제 하숙방도 안 됩니까? 그것은 최근 자네 말로 엿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최구창의 무릎에 강석원이 말했다. 얼마 전 최규창이 장재성에게 양순식을 조심하라는 장백년의 말을 귀뜸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 방에서 만나기로 하지 뭐. 양만석은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흔쾌한 기분은 아니었다. 자칫 금성관에 폐를 끼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리고 양 선생님, 오늘 여기서 모이기로 한 것은 양 선생님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장재성이 고개를 쳐들고 양만석을 똑바로 보며 입을 열었다. 금성관에 오기 전에 장석천과 강석원은 언지를 받았기에 장재성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학생투쟁본부에서는 이번 1, 2차 시위투쟁에서 보여준 선배님들과 어른들의 태도에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죽을 각오로 투쟁했습니다. 많은 주민들도 동조를 해줘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계시는 장 선배님과 강 선배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한테 실망이 큽니다. 그동안 신사회 건설을 부르짖던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믿어왔던 어른들은 이번 투쟁 때 철저히 방관하는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신사회 건설과 계급투쟁을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것이 모두 구두선에 불과한 것이었습니까? 장재성의 말에 양만석은 얼핏 눈을 감았다. 자신을 두고 하는 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양 선생님께도 실망이 큽니다. 1, 2차 시위 투쟁 때 어디 계셨습니까? 거리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학생들을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흥학관에 나오셔서 대책회의에 참석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머릿속에 아무리 견고한 사상이 넘치면 무엇합니까? 행동하지 않는 신념은 죽은 사상이 아닙니까? 더욱이 우리 학생 투쟁 지도본부에서는 양 선생님에 대한 도덕적 문제로 비난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만 아드님에 대해서도 광주고부 학생들 간에 말이 많습니다. 그때 강석원이 장재성의 허구리를 가볍게 찔렀다. 장재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방 안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선생님, 장군 말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석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양만석은 얼굴이 굳어진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장석천이 일어나자 강석원과 최규창이 따라 일어섰다. 양만석은 그들이 방에서 나갈 때까지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순식은 아침 해가 벌겋게 솟아오를 때까지 늦잠을 잤다. 그동안 어머니가 여러 차례 순식의 방을 들락거리며 깨웠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밤에 그는 자정이 훨씬 넘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날 늦이거니 아침을 먹은 순식은 간밤에 밤새도록 기록해 놓은 종이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집을 나섰다. 그는 법원에서 가까운 내거리에서 경찰들이 길을 지키고 검문하는 것을 보았다. 경찰들은 지나가는 행인들 중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을 불러 세우고 검문을 했다. 순식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갔다. 예상했던 대로 경찰이 그를 불러 세우자 거리낌 없이 고개를 세우고 가까이 갔다. 경찰은 그에게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다니는 학교를 차례로 물었고 순식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광주고보에 다닌다고 하자 등짝에 백묵으로 동그라미를 치더니 어디서 무엇하고 오는 길이냐면서 거칠게 물었다. 지금 어디 가는 길인가? 고등계 나베지마 주인님 만나러 갑니다. 뭐라? 나베지마 주인님을 무슨 일인데? 주임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데? 여기서 나한테 말해라. 그건 안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주임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주임님한테 데려다 주십시오. 뚱뚱한 경찰은 검문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천변 쪽에서 네거리 가까이 오다가 잽싸게 몸을 돌려 세워 오던 방향으로 줄다름치는 젊은이들을 붙잡기 위해 뛰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시근덕거리며 혼자 돌아왔다. 순식은 트럭 옆에 서서 경찰들이 검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은 1시간 가까이 검문을 하여 4명의 학생 차림 젊은이들을 붙잡아 트럭에 태웠다. 순식도 그들과 함께 트럭에 실려 광주 경찰부에 갔다. 순식은 뚱뚱이 경찰을 따라 고등계 형사 사무실로 들어갔다. 뚱뚱이가 차렷 자세를 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베지마에게 보고를 하는 것 같더니 턱 끝으로 순식을 불렀다. 순식은 나베지마가 삐딱하게 앉아있는 책상 앞으로 갔다. 작달막하고 깡마른 체격에 신경질적인 얼굴을 한 나베지마는 면도날처럼 매서운 눈으로 순식을 훑어보더니 할 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주임님, 장재성의 빵집과 그 옆에 있는 소비조합을 수색하십시오. 그리고 흥학가는 불량 선인들의 소굴인데 왜 그대로 내버려둡니까? 나베지마는 순식의 말에 표정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으로 순식을 찔러보고 있을 뿐이었다. 순식이 머쓱해졌다. 그 말을 하려고 나를 찾아왔나? 아닙니다. 전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순식은 저고리 주머니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나베지마의 책상에 놓았다.
그것은 순식이가 간밤에 자정이 넘도록 기록한 2차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명단이었다. 그 명단 속에는 장백년과 장백석 형제는 물론 최규창 하숙방에 자주 들락거리던 학생들 이름도 들어있었다. 2차 시위에 가담했던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무섭게 불어닥친 검거 선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시위로 구속된 학생 수가 200명이 넘었다. 광주 지역 중등학교의 전체 학생 수가 1000명 정도에서 200명이 구속되었으니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순식이가 나베지마에게 넘겨준 60여 명도 대부분 검거되었다. 그 중에는 장백석도 포함되었다. 검거된 시위 학생들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의 비밀 결사 조직이 모두 탄로나 성진회는 물론 독서회와 관련된 학생들이 속속 검거되었다. 심지어 동경에 가 있었던 오케일, 유치호, 임주홍까지도 잡혀왔다. 2차 시위투쟁을 배후에서 지도했던 학생투쟁지도본부도 들통이 났다. 장제성은 구속되고 장석천과 강석원은 시위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서울로 갔다. 투쟁지도본부위원이었던 국채진과 박오봉, 나승규 등도 체포되었다. 각 학교에서는 시위에 가담했던 학생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광주고보에서는 전체 학생의 절반이 훨씬 넘는 300여 명을 무기정약에 처했다. 학생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당하자 나머지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학교 당국은 휴교령을 내렸다. 1학년을 제외한 전교 재적생 460명 중에서 300여 명이 무기정학을 당했으니 2학년 이상은 150여 명만이 처벌을 받지 않은 셈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처벌을 받지 않은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기회만 있으면 시위를 벌일 태세였다. 광주농업학교 역시 시위에 참가한 전체 학생을 무기정학으로 징계했다. 광주여고보는 장매성을 비롯한 박계남, 박옥련, 암성금자, 장경래 등 17명을 무기정학에 처하자 이에 항의하여 동맹휴학을 감행했다. 학교 당국은 동맹휴학을 주도한 64명에 대해서도 무기정학에 처했다. 광주사범은 시위에 동조한 37명을 일시 귀향시켰다가 결국 퇴학시켰다. 학교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투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다. 언제 어디서 다시 시위 투쟁의 불꽃이 타오르게 될지 몰랐다. 총독부는 2차 시위가 일어나자 13일부터 철저하게 보도 통제를 하였다. 12월 27일까지 보도 통제 기간 동안에는 광주 학생 시위에 관해 보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이렇듯 보도가 통제되자 오히려 갖가지 유언비어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광주에서 폭동이 일어나 시내가 쑥대밭이 되었다거니
시위대가 일본인 상점을 습격하여 모두 박살을 내자 일본인들이 도망을 갔다느니 하는 소문들이 떠돌았다. 일본 순사가 조선 학생들을 닥치는 대로 칼로 쳐 죽였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 같은 유언비어는 서울을 비롯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자극하고 결국 전국 각지에서 항일 시위 투쟁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마금례는 뒤늦게야 장백년이가 검거된 사실을 알고 질급을 했다. 새끼네 본가에 가 있는 줄만 알았던 백년이가 시위 현장에서 붙들려 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장계동이 광주에 올라와서였다. 장계동이 시위로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 걱정으로 부랴부랴 광주로 올라왔을 때 마금리의 모자는 서로에게 백년이 소식을 물었고 백년이가 금성관에도 새끼네 집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마금리는 당장 경찰부에 가서 아는 형사에게 부탁을 해야겠다면서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장계동도 그의 생모를 따라갈 요량으로 방에서 나와 신발을 꿰고 있는데 서너 명의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다짜고짜 마루에 앉아있던 백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마금례와 장계동이 경찰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무슨 일이냐고 따졌다. 이번 학생 소유의 연루가 되어서 잡아가는 것이오. 취조를 해서 죄가 없으면 돌려보낼 것이니 그리 하시오. 경찰은 퉁명스럽게 뱉어내고 나서 백석을 앞세우고 금성관에서 나가더니 차에 태웠다. 마금례와 장백년은 넋이 나간 얼굴로 대문 밖에 서서 백석을 싣고 간 트럭만 멀뚱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놈들이 우리 손자를 함부로 잡아가다니 당장 내가 가서 데려와야겠다. 잠시 후 마금례는 다시 들어와 신발을 바꿔 신고 장계동을 불러 집을 나섰다. 그녀는 경찰부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더 싫었다. 그러기에 광주에 사는 동안 몇 년 전 양만석이 붙잡혀 갔을 때 처음 가봤고 이번이 두 번째였다. 그들 모자는 경찰부에 가서 고등계의 경부 노주봉을 찾았으나 자리에 없어 정광모 형사를 만났다. 평소 마금례와 잘 알고 지내는 정광모는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마금례는 장계동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고 혼자 나베지마 주임 방으로 갔다. 나베지마는 영산원에 자주 오는 터라 마금례와 아는 사이였다. 아니, 영선원 마님께서 어쩐 일이시오? 주인님을 뵈려고 왔구만요. 마금례는 나베지마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그녀는 갑자기 조갈증으로 목이 타고 입안이 바싹바싹 탔다. 손자들 이야기를 꺼내기가 싫었다. 그녀는 나베지마에게 고등계 형사들을 대접하고 싶으니 짬을 내어 영산원에 한번 와달라는 인사치레의 말부터 했다. 이 늙은이가 주임님을 찾아온 것은 우리 손자들 땜시. 마금례는 여러 차례 입맛을 다셔가며 혀에 침을 바른 다음 백년이와 백석이 이야기를 꺼냈다.
장백년 학생은 이번 두 번의 소유에 모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기차 통학을 하면서 일본 학생들과 여러 번 시비를 건 자로 질이 좋지 않아 재판에 회부될 것이고, 장백석은 밀고가 들어와서 데려온 것이니 기주를 한 다음에 조처할 것이오. 나베 집안은 극히 딱딱하고 메마른 어조로 말했다. 주임님, 두 놈 다 공부밖에 모르는 놈들입니다요. 어쩌다가 나쁜 친구 놈들 모임에 넘어간 것 같구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것인게요. 마금례는 머리까지 조아리며 간절하게 애원했다. 장백년은 죄상이 드러났으니 마땅히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장백석은 오늘 중으로 취조가 끝날 것이니 그리하시고 돌아가시오. 아이고, 주임님, 제발 부탁합니다요. 그러고 작은 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그들인디 누가 못됨시 밀고를 했거라. 마금례는 나베지마로부터 백석이를 고발한 사람이 양순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더욱 놀랐다. 2차 시위 투쟁 이후 많은 학생들이 검거된 광주는 숨을 죽이고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지만 항일 시위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광주에서 타오른 학생 독립운동의 불씨가 들불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광주에서 타오른 불꽃은 먼저 목포와 나주로 번졌다. 19일 아침 목포 상업학교 임성춘과 이광우, 이인영 등은 등교하자마자 학생들을 모아놓고 즉석 연설을 했다. 광주의 사태를 이야기하자 일본인 학생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쳤고 조선 학생들은 모두 걸음을 멈추고 경청했다. 여러분, 광주에서는 지난 3일에 이어 12일에 수많은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식민지 교육 철폐와 피압방민족 해방을 부르짖으며 시위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투쟁에 가담했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금 구금을 당해 철창 안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단군의 핏줄인데 어찌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더욱이 광주는 우리 목포와 가까운 이웃이 아닙니까? 이웃집 친구들이 민족의 해방을 부르짖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외면을 한다면 금수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고도 부끄러워 대명천지 어찌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지금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 구금당한 이웃 친구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합시다. 이웃 친구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만이 편하게 공부를 한다면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인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목매이듯 호소했다. 우리도 시투쟁을 전개합시다. 지금 거리로 뛰어나갑시다. 옆에 있던 이강우와 임성춘이 호응을 했다. 광주를 떠올시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환호하며 호응을 해주었다. 그러나 그때 시작종이 울렸고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해산시키는 바람에 모두들 교실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점심시간이 지나 1시 30분쯤에 박상준, 양재욱, 이재실, 이인영, 박종식 등이 교실을 돌며 거리로 나가자고 호소했다. 1학년 학생 50여 명이 이들을 따라 교문을 나섰다. 거리로 뛰쳐나간 그들은 정명여학교 앞에 모였다. 박사배는 학교 교문을 뛰쳐나올 때
학교 당국이 경찰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외부로 통하는 전화선까지 절단했다. 그 때문에 그때까지도 경찰들이 그들을 저지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이인영이 미리 준비해온 붉은색 대형 목면기로 붉은 종이로 만든 깃발을 세우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대는 조선인 거주지인 무안통을 거쳐 일본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살고 있는 중심지로 경문을 뿌리며 행진했다. 그들은 중심가를 지나 목포역을 뒤로 하고 공설시장까지 왔을 때 뒤늦게 출동한 100여 명의 경찰들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경찰이 해산할 것을 요구하자 10여 명만 돌아갔고 끝내 해산을 하지 않은 나머지 40여 명은 연행되어 갔다. 당시 목포 상업학교 전체 학생 수는 조선인 학생 120명에 일본인 학생 130명으로 모두 250명이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쯤 조창섭, 박사배, 이광우, 정찬규, 오상록 등 목포 상업학교 학생들 수십 명은 약속했던 시위 장소인 송도공원에 모였다. 경문을 뿌리며 시위를 하려다가 긴급 출동한 경찰의 급습을 받자 흩어지고 말았다. 목포 상업학교 시위 투쟁은 계속되었다. 송도공원에서 시위가 실패로 돌아가자 박사배, 이광우 등은 은밀하게 모여 2차 시위 투쟁 준비를 했다. 그 즈음 학교와 거리에서는 경찰들의 감시가 한층 날카로워져 단체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조선인 학생들에 대한 경계도 심해졌다. 교직원들과 일본인 학생들은 구금당하지 않고 학교에 나오는 80여 명의 조선인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학교에 다닐 기분이 아니다. 구금당한 그부들을 구하지 않고는 학교에 다니고 싶지 않다. 박사배와 이광우는 조선인 학생 80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 투쟁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5학년 학생 상당수로부터 시위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미리 날짜는 정해놓지 않고 적당한 기회를 봐서 일시에 교문을 뛰쳐나가기로 했다. 19일에 1차 시위가 있은 후 오전 9시 조회가 끝나자 5학년들을 선두로 조선 학생들이 일시에 함성을 지르며 교문을 뛰쳐나갔다. 그들은 교문 앞에서 대오를 정비하고 검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질서정연하게 중심지로 행진했다. 시위대가 무안통을 지날 무렵 경찰이 출동했고 강제 해산을 당하고 말았다. 장날인 27일 나주 농업보습학교와 나주 보통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약속한 날이다.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난 농업보습학교 학생 홍민우와 이창씨는 그 부인 이채우의 집으로 갔다. 학교 가까이에서 살고 있는 이채우도 일찍 일어나 문 밖에서 두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곧장 학교로 향했다. 학교에 가서 보습학교 학생들에게 시위 참여를 선동하기 위해서다. 홍민우와 이창씨는 교문 앞에 서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일일이 붙들고
정오가 되면 교문 밖으로 뛰쳐나오도록 당부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며 결의를 다져 보이기도 했다. 이채우는 교문 밖 멀찍이 서 있다가 교직원이 출근하는 모습을 발견하듯 휘바람으로 신호를 해주었고 신호를 들은 두 사람은 잠시 몸을 피하곤 했다. 같은 시각 이성환과 원복준도 나주보통학교 교문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시위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보통학교에서는 5, 6학년에게만 시위를 알렸다. 마침내 정오가 되자 농업보습학교 학생 47명과 보통학교 5, 6학년생 130여 명이 일시에 교문을 뛰쳐나왔다. 그들은 함성을 지르며 나주장으로 향했다. 홍민우, 이창신, 이채우가 선두에서 손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대를 이끌었다. 그들은 경문을 뿌리고 조선민중 및 학생 만세를 부르며 나주장까지 진출했다. 집안에 있던 주민들이 모두 연도에 나와 시위대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장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장군들 중에서 상당수가 시위대를 향해 환호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다. 시위대는 잠시 장터에 머물러 있다가 과원정 쪽으로 우회하여 중심지로 가기 위해 행진을 계속했다. 그때까지 아무도 그들의 진로를 막지 않았다. 그러나 중심지로 통하는 갈림길에 이르자 경찰이 출동하여 진로를 막았다.